두 번째 강의, 꿈을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 내지는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강의에 제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까지 배워온 미술사에서 미술사가들이나 평론가나 이론가들이 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일방적인 제 주장인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예전에, 요즘은 뭐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처럼 입시 시험에 미술 과목 들어가서 시험 칠 때 정답으로 쓸 수 없는 내용도 상당히 존재하고 논쟁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아니 된 일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꿈이 있는 것,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자신의 미래, 희망, 뭐 이런 것을 꿈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꿈은 대체적으로 이상과 희망을 그리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꿈은 이상과 희망을 그린 것이기보다는 잠자면서 꾸었던 꿈, 잠 속에 있었던 그 현상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진, 어쩌면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그림들은 잘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몽유도원도는 15세기 조선 초기 태종대왕이 왕이던 시절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안견이라는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림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좀 노랗게 칸이 쳐진 요게 본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고, 산수화로 그려진 이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 있고,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리게 한 태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어떤 연유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에 관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여러 문인객, 문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림을 같이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21명의 여러 그 당시의 정객들, 문인들이 각자 시를 한 편씩 내지는 찬문을 써서 기록으로 남겨뒀는데요. 이게 이제 쭉 지금 표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표구되어진 상태로 전해지고요. 대시라고 그림 앞쪽에 화첩이 시작되는, 두루마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몽유도원도라는 제목이 서여져 있고, 그 속에 글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은 그림이 그려지고 3년 뒤에 안평대군이 이 그림을 회상하면서 다시 보면서 쓴 글인데, 그러면 저기 왜 제일 앞에 붙어 있을까? 그 사연은 이 그림이 조선에서 안평대군 시절에 그려져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돌아다니다가 처음 나타난 게 이 19세기 말에 처음 이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 소장한 일본의 소장자가 이게 각기 두루마리로 원래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각기 낱장으로 뭉치로 전해오던 것들을 하나의 두루마리 형식으로 표구를 새로 한 거죠. 그래서 순서를 알 길이 없으니 그 내용 구성 모양상 이렇게 표제 제목이랑 제시가 있는 거를 제일 앞으로 냈고, 그 다음에 그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게 들어가고, 요 순서대로 표구를 했고요. 지금 아래에 보면은 전시되어지는 모양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전시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그림은 그림 자체는 1m 남짓한 그림인데 전체 표구 길이는 20m 정도 되는 크기로 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이는 거는 20m가 안 되는데, 실제로 요거 한 10m 정도 되고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로. 상에는 그려진 그림이 같이 표구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은 찬문만 모아서 두루마리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 그림은 현재는 일본 델리 대학, 우리말 천리대학이라고 하는데, 혹시 천리교라는 종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리교단이 운영하는 일본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을 소장을 하고 있고, 천리대학 도서관에는 이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복사본이고,
원본과 복사본 두 개가 지금 이 대학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원본과 복사본은 거의 한 99.9% 일치하는 상태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단지 복사본에는 예전에 이게 안견이 살았을 시절 여기 1447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시대의 비단이나 종이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큰 폭으로 넓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붙인 자국이 그대로 이어붙인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요즘 나오는 20세기 들어서 나오는 비단이나 종이는 크게 두루마리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어붙인 자국이 없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동일한 그림처럼 복사를 잘 해놓은 상태다라고 되어지고요. 안견은 조선 초기의 화가이고 도화원 출신의 화가입니다. 안평대군이 여러 가지 문해 방면에서 뛰어났고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당연히 예술가들을 주변에 두기를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 시절에 가장 뛰어난 화가인 안견은 안평대군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평대군이 필요로 하는 많은 그림들을 그렸을 테고, 몽유도 온도는 대표적으로 안평대군의 요청에 의해서 안견이 그려진 그림이고, 유일하게 어쩌면은 이게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 누구의 것이다라고 실제로 도장 찍혔고 사인되어 있고 한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보면은 도화원 화원으로 종육품 선화를 거쳐 정사품 호군에 올랐다 이렇게 돼. 벼슬 자리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료를 찾다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요즘은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화원들의 벼슬이 조선 후기에 가면은 종2품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화원의 제일 높은 직책이 사실은 종6품이었습니다. 종6품이 제일 높은 직급이고 현직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 나라에서 명예직 같은 명예만 있는 교서를 내려서 직급이 올라가는 명예만 줍니다. 그래서 무슨 대군, 호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원래 그런 벼슬이 있는 게 아니고 사후에 벼슬을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상장 주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품위가 명예직으로 제수하는 거여서 아마 정사품 호군이라는 것도 명예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 초기까지는 도화원이었습니다. 성종 이후에 도화서로 바뀌는데 도화원은 도화서보다는 직급이 한 직급 높습니다. 원이 서로 바뀌면서 관리 중에 최고위직을 종6품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 요전에는 5품 정도의 벼슬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몽유도 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안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바탕으로 꿈에 보였던 풍경을 그리라고 해서 그려진 내용이 몽유도 원도고요. 안평대군은 어떤 사람인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세조와 다툼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어쩌면은 후대 사가들이 세조와 안평대군을 대립관계로 보고 세조의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것들에 대한 아주 다이나믹한 대치 이렇게 보기 위해서 훨씬 더 강조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고요. 오히려 어쩌면은 세종이 임금이 될 때 맞이였던 양녕과 세종과의 관계에서 양녕이 사실은 안평대군하고 성격 유형이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세조는 오히려 권력이나 이런 거에 집착했고 그쪽에 호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강하고 한쪽은 크게 그쪽에 뭐 관심이 적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정치 상황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과 집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의 머리로서의 안평대군 또 한 집단의 머리로서 수양대군 이렇게 비교되어지면은 당연히 세력이 강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안평대군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실각을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역사에서 저는 세조와 안평대군의 대립관계를 보지 말고 안평대군의 예술관 내지는 예술적 활동을 중심으로 사료를 발굴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가 정치 따로, 사회 따로, 예술 따로, 문화 따로 이렇게 정리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걸 유기적으로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는 역사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임금이 되는 과정에서 안평대군과 안평대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어쩌면은 목묘도원도는 원래 안평대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인데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닌가. 대체적으로 그림이 내려오는 경로를 보면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집안이 몰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그림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국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거는 이제 목요도원도 역장에 붙어 있는 발문인데요. 해석해놨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천머리에 정묘년 4월 20일 날 잠들려 할 점 정신이 아련해져 잠에 깊게 빠져들어 꿈에 이르렀다. 이거는 통상 이제 잠자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꿈은 잠들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깰 때 꿈을 꾸잖아요. 가수면, 깨는 가수면 상태일 때.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런 거는 몰랐으니까 어떤 자다가 깨니까 있어서 이렇게 적었겠고요. 박평년과 어느 산에 이르렀는데 산이 첩첩이 겹쳐 있고 골짜기가 깊어 산세가 엄준하고 매우 넓은 모양이었다. 복숭아 나무가 수십 그루 있고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고 숲 가장자리로 갈림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군데군데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마지막에 도달하니 대나무 숲 속에 있는 초가집에 관한 이야기, 흙 섬들은 이미 부서졌고 뭐 사람이 사는 흔적은 없었다. 사방이 도화꽃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데가 바로 뭐 무릉도원 도원이 아니겠냐라는 느낌을 느꼈고, 그것을 그리 했던 것, 그걸로 옮겨놨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대낮에 행하는 바를 밤에 꿈꾼다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꿈속에 나타난 사람들이 뭐 몇몇에 관한 그런 느낌을 적어 놓기도 했고요. 그 신기한 꿈이 전에 내려오던 도연명의 도원기, 그걸 그린 그림들은 그 시대에 꽤 많았을 테니까 아마도 안평대군 집에도 도화원기를 그린 도화원 그림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림을 소장할 만한 그림이라는 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그림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화원을 그린 도화원기를 그림으로 옮긴 그림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그려진 그림만큼이나 생생하게 느껴져서 이제 안견에게 그 내용을 그림으로 글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저기 이제 표지 앞쪽에 목요도원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목요도원도라는 거는 아마도 3년이 지난 뒤에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제시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썼다라고 돼 있거든요. 3년 뒤 정을 좋아하는 날 밤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어느 곳을 돈으로 꿈꾸었나 은자들의 옷차림새 아직도 눈에서 나거든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을시고 천년을 이대로 전하여 봄척이지 않는가. 3년 뒤 정을 초하룬 날 밤 치지정에서 다시 이를 펼쳐 보고 싶노라. 안평대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여기가 무계동이라는 데입니다. 무계동. 나중에 안평대군이 무계동이라는 데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어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무계정사라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안평대군이 세력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과의 주로 정치활동을 하던 데가 아마 여기였고, 무계정사라는 이름에서 서울에 지금 이 무계동은 동네 이름도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생겨진 동네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있는 많은 동네 이름들이 거기에 살던 사람의 호 내지는 그 사람의 당호, 어떤 집안이 살던 그 집안의 이름 뭐 이런 것들로 정해진 데가 많죠. 실제로 이제 그 나중에 있었던 거죠. 복사꽃 동산을 인왕산 기슭에서 찾아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평대군이 발문을 서고 그 뒤에 참문들을 달았는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입니다. 이 몽유도 원도가 당시에 개유정난 때 살생부로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어서 실제로 그럴까 찾아보니까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개유정난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자기 살만큼 살다가 이런저런 업적을 남기고 정치활동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가지고 있었을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개중에 정치적 야망이 있었거나 이전 군주에 대한 절실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 노선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는 타협을 받고 사형을 당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바뀐 정권에서도 관리도 하고 정치도 하고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찬문들인데요. 이게 이제 신숙주가 쓴 찬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들을 실제로 써놓기도 했고요.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세한도에도 찬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세한도의 찬문하고 몽유도 원도의 찬문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세한도의 찬문은 그림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세한도 그 자체에 관한 그 이야기는 거의 없고, 몽유도 원도의 찬문은 그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정치 상황 뭐 이런 거 변화와 각종 처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같이 쓰여져 있어서, 김종서는 무인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대로 무릉도원에 관한 것으로 쓰여졌고, 도연명의 도화원기가 4, 5세기 정도에 쓰여진 거였는데, 그 시절의 도화원기는 몽유도 원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몽유도 원도는 꿈속에 보였던 걸 그린 거고, 도화원기는 어디를 갔다가 온 이야기, 그러니까 꿈인 듯 아닌 듯한 현실과 꿈의 약간 애매한, 어떤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동굴을 발견해서 그 동굴을 들어가니 그 동굴 속에 새로운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가 복사꽃이 가득 펴있는 마을이고, 이 집 저 집에 불러서 날 대접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거기가 지상 낙원처럼 보였다. 몇 날 며칠을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나와서 내가 이런 데 갔다 왔다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가 찾아봐도 없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다시 갔는데도 못 찾았다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도화원기의 줄거리인데, 그 이야기에 비하면은 몽유도 원도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몽유도 원도는 완전 상상 속의 이야기고, 도화원기는 상상인 듯 하고 실제로 가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찬문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료를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서 그냥 넘기고요. 여기 이제 일본 대학에 있는 몽유대 전체 이렇게 있고요. 그림을 한번 쭉 이제 살펴보면은, 통상 그림은 우리나라 두루마리 그림이라는 거는 글씨도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가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아래에서 위로 읽는 것, 그림은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림은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면서 서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중국에 내려오는 큰 두루마리 그림 중에 상하청명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온갖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각종 사는 모습들을 긴 두루마리 그림에 그려놓은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인문이라는 사람의 강산무진도, 이 그림도 한 8m, 9m쯤 되는 그림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이상적인 희망사항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두루마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몽유도 원도는 일반적인 방향하고는 다르게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쪽으로 방향을 진행하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읽냐 하면은, 실제로 안평대군이 발문에서 이야기했던 문장의 첫 문장부터 뒤로 가면서 그려지는 설명이 이 그림의 왼쪽에서 하나씩 그려져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도달했다는 초가집이 있는 도원, 이 그려지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 상으로 읽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 조금 특이한 형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찬문 왼쪽에서 하나씩 뜯어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왜냐면 강이 나즈막히 흐르고
산도 나지막히 이렇게 멀리 산은 있습니다만은 곳곳에 나무들이 있고 길이 있고 그냥 뭐 우리가 어느 총길을 하나 걸어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그려져 있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조선시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화면을 평면이 아니고 풍경을 그리는 거니까 넓은 공간을 한 화면 평면 속에 넣기 위해서 동양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게 이 그림의 축약에서 들어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삼원법이라고 합니다. 삼원법. 삼원법이라 하면은 세 가지의 사물을 보는 방법인 거죠. 사물을 세 가지의 위치에서 세 가지의 시선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한 그림 속에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다시점 그림입니다. 다시점 그림. 시점이 세 개가 존재하는 한 화면 안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그림의 영역에서는 평원법으로 그려져 있고요. 평원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땅에 발 딛고 서서 보통 우리의 시각에서 바로 정면에 보여지는 그 시점을 평원이라고 하는데요. 평원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지정돼서 보여질 수 있겠죠.